우리가 한고승의 대상적 격을 어떻게든 오늘 한번 끝장을 내보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대상적 격 갑니다. 의, 근거규정 19조 그리고 38조에서 1, 2항에서 무효등 확인 소송과 부작위협 파행송에 준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고승의 대상적 격은 다 비슷 그렇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송은 조금 복잡합니다. 네. 부작위협 확인송, 부작위협 확인송 가소하게 되고요.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 등이 뭔데? 2조 1항 1호를 보러 갔고요.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소형제. 행소형제죠, 행소형제. 행정처분, 소극처분, 형식처분, 재결처분.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행정처분이란 무엇인가를 다뤘었고요. 행정행위하고 비교했었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렇게 해서 1원론, 2원론. 행정행위는 개념 요소 5개. 5개 중에서 5번째 게 제일 중요하지. 원래 스타는 맨 마지막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은 실체법.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행정행위는 실체법적 개념. 걔랑 같은 거면 행정처분도 실체법적 개념. 걔랑 다른 거면 행정소송법 2조, 행정심판법 2조에 나와 있는 처분은 소송법, 심판법 합치면 쟁송법, 쟁송법적 개념설 이렇게 됐었고요. 우리 초반의 대법관들은 우리 행정소송법에 처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 지금 같은 2조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뭘 해석을 할 게 있어야지, 해석을 할 게 있어야지 처분이란 무엇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해석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행정행위하고 행정처분은 같은 거라고 봐놓고 지금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실체법적 개념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다음 우리가 형식처분을 봤습니다. 형식적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닌 놈,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 핵심은 뭐야? 3개. 행정입법, 내부행위, 사실행위 3개였었죠. 이런 아이들이 과연 처분이 될 수 있을까? 행정행위도 아닌데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여기에 들어가면 처분이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원칙적으로 사실행위 같은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왜? 취소소송이라는 것은 처분의 효력을 제거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형성소송인데 사실행위는 법률관계를 만든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처분으로 인정해서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법률관계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일도 없어. 법률관계 아무런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실행위로서 처분이라는 게 위법인지만 확인해주고 그냥 끝나버리는 소송, 확인소송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렇지만 대상적 격, 원고적 격, 협의의 소익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관계를 맺고 있다. 대상적 격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되고요. 원고적 격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협의의 소익은 현재도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교 졸업했으면 중학교 졸업한 것도 맞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면 핵심적으로 뭐가 문제돼요? 이런 문제들을 관료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래 위험 방지의 필요 이거였습니다. 네,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 소송이 필요하면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거고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면 대학교 졸업한 거니까 대상적 격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도 졸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형식적 행정행위였었고요. 이제 들어가는 건 거부처분이에요. 거부처분인데 네, 우리 행정소송법을 보시면요. 2조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2조에서 처분 등이란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라고 해서 처분을 얘기하고 나서 또는 그 거부라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소극적 처분이죠.
행소형제에서 소 부분입니다. 소극적 처분, 거부 처분. 거부 처분 뭐라고 했어요? 그 거부.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 처분이었죠.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거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거부. 그러면 행정소송법에 따르게 되면은 그냥 처분에 대한 거부면 그 거부가 바로 처분이 되는 것처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처분에 대한 거부면 바로 그 거부가 처분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정처분하고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형식적 행정이 인정되는 건 정말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들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거부 처분이 성립을 하려면 이것도 처분의 일종이니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부 처분이라는 건 뭐예요? 행정법 분쟁의 몇 유형입니까? 2유형, 4유형이죠. 뭔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것은 뭔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거부도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만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 텐데, 거부 처분으로 성립될 수 있을 텐데 의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니까 얘는요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지만 그 거부가 처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거부. 내가 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를 당했네? 내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를 당했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아직까지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권리를 설정받은 적이 없어요. 이 허가를 신청한 신청인한테는 아무 권리가 없는 상태예요. 실체적 권리, 실체법이 인정하는 권리,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그 거부가 어떻게 그 신청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권리가 없는데 권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 행정소송법이 말하는 대로 처분에 대한 거부, 그 거부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 앞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돼 있잖아.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 그래야 이것도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되냐는 거지. 얘는, 신청인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니까?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부가 어떻게 권리에 영향을 미치냐, 이런 문제예요. 실체적 권리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권리는 실체적 권리잖아요. 실체적 권리에는 도저히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이 거부가 행정처분의 개념 요소를 갖추지를 못합니다. 거부는 그러면 어떻게 처분으로 연결시켜야 될까요? 그럼 거부는 죽었다 깨나도 처분이 될 수 없는 걸까요? 그럼 거부는 못 다투는 걸까요? 처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권리가 없으니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그러니 거부는 여기까지만 보면 처분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판례가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부가 처분이 좀 돼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뭔가 좀 하나 만들어서 넣어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말해요.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즉 거부처분이죠, 되기 위해서는 이미 행정청의 행위는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도 충족이 되고 있어요. 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 구체적 갑이 허가를 신청했죠. 이 갑이 허가를 신청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그 건축법 11조를, 네, 식품위생법 37조, 갑이 영업허가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갑이 영업허가를 신청한 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37조에 대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건 맞다는 거지. 그런데 이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이렇게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1번, 2번, 3번. 첫 번째는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이어야 한대요. 근데 이거는 한 개도 이상하지가 않아. 왜냐면 여기 이미
그 거부라고 했거든. 여기 뭐라고 했어?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상 법칙 플러스 공권력의 행사라고 했잖아. 공권력의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라고 했으니까 저 공권력 행사를 신청하고 허가 처분을 신청하고 그리고 그게 거부된 것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신청이 있어야 거부를 하지. 그렇게 친다면 지금 판례가 말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이 있었어야 돼. 네가 신청한 게 공권력 행사, 즉 처분이어야 해 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요. 이거는 법이 정해놓고 있는 법정 요건입니다. 그냥 이건 그 거부예요. 그 거부. 그 거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그게 거부됐다 이거야. 그럼 이건 한 개도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뒤에 2번 여기서부터 원칙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지. 거부도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처분 아닌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했잖아 원래. 권리 의무 관계가 법률관계죠? 그러니까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처분인 건 맞아. 근데 여기서 의무 관련성은 없다고 했으니까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그래,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5번째 거. 거부가 거부에 의해 법률관계 영향,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원칙을 다시 한번 세워본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은 법에 있는 그 거부를 그냥 갖다 옮겨 놓은 거고, 동그라미 2번 이거는 행정행위의 5번째 개념 요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걸 이렇게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생긴 거지.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쳐? 권리가 없어. 권리가 없어 영향을 못 미쳐? 요때 판례가 하나의 권리를 만들어냅니다. 국민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청권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청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청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권리. 그래도 응답이라도 한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싫다고 해도 좋다고 내가 한번 응답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이거야. 응답조차 요구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내용이 없잖아 그 안에. 그쵸? 그냥 단순히 응답이라는 절차를 좀 밟아주세요. 단순히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절차적 권리. 그러니까 아직까지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서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실체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만 그 거부가 처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권리는 없고 그럼 어떻게 절차적 권리를 하나 만들어 넣은 거지. 단순히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절차적 권리, 응답 신청권 이런 신청권을 하나 고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권조차 없는 그러니까 거부 처분 대체로 인정하자 이거지. 대체로 인정하는데 근데 이 신청권조차 없는 사람은 이 절차적 권리에조차 거부가 영향을 줬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거부가 처분이 될 수 없고 다툴 수가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 번째 거요. 이 세 번째 거를 판례가 끼워 넣은 거예요. 이 두 번째 거는 뭔데? 이거 그냥 행정행위의 원칙이에요. 원칙.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2번에서 3번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거부처분이 성립이 되려면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따라 그 거부니까 처분에 대한 거부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게 바로 판례가 말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판례가 새로 끼워넣은 요건, 판례 요건은 바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신청권조차 없으면 그 거부는 아무런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시작이 돼요. 무슨 논란이 시작이 되냐? 판례가 그냥 법에는 그 거부라고만 돼 있는데 갑자기 신청권이라는 거를 띡하니 던져놔 버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 야 저거 뭐냐? 야 저거 신청권 저거 뭐냐?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란다. 그 뭐냐 그게? 그 신청권의 의미에 대해서 왈가왈부 논란이 생깁니다.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냥 이렇게만 돼 있는데 신청권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판례는 거부가 처분이어야 된다라고 할 때마다 일관되게 거부 처분의 전제 요건으로 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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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권 이렇게 하니까 야 신청권이 뭐야 신청권이 그래가지고 네,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청권을 언급했던 게 구산후 8433 판례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막 논란이 생겼고 그래서 그 다음에 956 12460 판례에서 판례가 야 그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어쨌든 권리의 문제잖아. 권리의 문제. 신청권 권리의 문제니까 이거 원고적 격의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권리는 원고적 격에서 따지는 거잖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원고적 격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많아. 지금도 제일 많아. 네, 사람 많다고 맞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대상적 격설. 아니야 이거는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신청권을 요구한 거야. 처분이 되기 위한 거라고. 처분이냐 아니냐 문제는 대상적 격 문제잖아. 이건 대상적 격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야. 본안 판단설. 얘네들은 아니야 이거 본안 재판에서 판단할 문제야. 신청권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있지. 본안에서 봐야 돼. 이런 견해 대립이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본안 판단설 얘네들은 진짜 얼척없는 주장을 한 거여서 개무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없어 몇 명이. 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 독일의 행정소송하고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법대로 해석을 해야지 소설 쓰냐? 네, 우리는 법을 공부하고 있고요. 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법을 해석하는 거지 소설 쓰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취소소송.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는 거야? 처분 등이 위법이면 취소한다잖아. 그러면 취소소송의 본안에서는 뭘 보는 겁니까? 위법인지만 보는 거예요. 처분이 위법인지만 보는 거지 원고의 권리가 침해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문제는 보지 않아요. 그렇죠? 법에 이렇게 써있잖아.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한다고. 그러면 취소의 본안에서는 그 처분 등이 위법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뭐가 더 필요해? 독일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독일은 철저한 주관적 소송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본안에서도 주관적인 문제로서 권리 문제를 다룹니다. 독일에서는 1단계 야 소외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이 위법이냐? 이거 보고요. 그래? 위법이라면 2단계. 그러면 그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그 권리가 침해된 게 맞니? 여기까지 봐요. 하지만 우리는 본안에서는 권리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취소소송과 독일의 취소송을 구별하지 못한 분들이 이 본안 판단설 신청권은 권리의 문제다. 권리의 문제니까 본안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삽질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가 이렇게 대립을 합니다. 요 두 개가. 그러면 원고적 격설이 맞을까요? 대상적 격설이 맞을까요? 먼저 이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거를 띄워놨지? 여기 있구나. 네. 보세요. 신청권의 의미. 대상적 격의 문제냐? 판례는 대상적 격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입장이 타당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권리가 없죠? 아무런 실체적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신청권이 있냐 없냐와 아무 관계없이 이 처분에 대한 거부, 기본 전제를 깔아놨어요. 이 처분에 대한 거부는 실체적 권리에는요, 절대로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권리가 있어야 영향을 미치지. 그런데 이 절차적 권리, 신청권이 있으면 얘는 절차적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 네, 대상적 격이 인정되고, 그리고 신청권이 없으면 이 절차적 권리에 영향을 못 미치죠. 이렇게 되면 여기도 권리가 없는 거예요. 권리가 없으니까 영향을 못 미치지. 그럼 대상적 격이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상적 격의 문제로 보게 되면요, 신청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처분으로 인정되냐 안 되냐
대상적격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대상적격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고적격의 문제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원고적격은 뭐지? 네, 먼저 행정소송법 1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 12조에 보면요, 취소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뭐가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률상 이익은 뭘까요? 예, 취소소송 12조 1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학설이 이렇게 대립을 해요. 그 법률상 이익은 뭔데? 그랬더니 4개의 학설이 대립을 합니다.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익설,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이렇게 4개의 학설이 대립하는데, 여기서는 통설과 판례 입장이 법률상 보호익설입니다. 법률상 보호익설. 그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법률은 무슨 법률? 실체법.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실체법. 그러면 이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뭡니까? 권리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법은 공법이겠어요? 사법이겠어요? 당연히 공법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권리는 공권이죠. 공법상 권리예요. 이 공법상 권리는 2가지의 요건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럼 권리하고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오케이? 나한테 권리가 있으면 쟤한테 의무가 있고요. 네? 쟤한테 권리가 있으면 나한테 의무가 있고요. 이렇게 동전의 양면인데요.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상대편 국가에게 우선 어떤 의무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국가에게 어떤 의무가 우선 있어야 돼요. 나에게, 개인에게 개인적 공권, 권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 국가에게 국가적 공의무, 뭔가 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해서 이게 공법이기 때문에 공법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권은, 권리는 개인의 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전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공법이 과연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사익보호성입니다. 개인의 이익, 사익이죠. 이게 공법인데도 불구하고 사익을 보호할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편 국가한테 어떤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공법관계에서 국가에게는요, 언제나 의무가 있어요. 이게 사법관계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이미 정해진 법대로 그 프로그램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해야 한다. 네,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그 법에 정해진 대로 그냥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실체법대로 행동한다. 실체법적 공의무라는 게 국가한테 인정이 돼요. 그리고 비록 그것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제한적인 재량은 아니고요. 국가는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하는 의무,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는 게 인정이 돼요. 공법관계에서 국가에게 의무가 인정되냐라는 문제는 사실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국가한테 이렇게 의무 부과 문제는 거의 문제 안 되는데요.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 권리가 있다고 말하려면 뭔가 법이 나의 그러한 이익을 보호해주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공법이야. 이 사익보호성,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죠? 거부처분이잖아. 거부처분입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국가한테 어떤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응답 신청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응답을 요구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은 내가 어떤 허가 등을 신청을 했을 때 나에게 어쨌든 응답은 해야 되는 의무가 있겠지. 네, 쟤한테는 응답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응답 의무가 있으면 네, 이거든 상관없지 의무 부과는 인정이 되는 거죠. 그쵸? 네, 내가 신청을 했어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해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내가 신청한 허가를 내줘야 되는 실체법적 공의무가 인정이 될 테고, 그리고 만약에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요, 허가를 내줄까 말까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를 통해 판단 내려야 되는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는 게 인정이 될 거예요. 연결이 되십니까? 나한테 응답 신청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국가는요,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그 의무의 내용이
실체법적 공의무든 법대로 해야 되는 의무든 무하자 재량 의무든 조심해서 신중하게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되는 의무든 하여튼간 뭔가 의무는 다 인정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나한테 응답 신청권이 없으면 아무런 응답 신청권이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저쪽에 상대방 국가도 아무 응답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예, 쟤도 아무 응답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예, 실체법적 공의무, 무하자 재량에서 의무, 법대로 응답을 해야 될 의무, 하자 없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 역시 아무 응답 의무가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 그럼 의무 부과가 인정이 안 되겠죠. 그리고 사익보호성까지 인정되어야만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했죠? 네, 그럼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이렇게 갖고 와 보면요. 네, 신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나한테 응답 신청권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국가는요. 그게 법에 정해진 대로 응답을 해야 되는 의무든 하자 없는 응답을 해야 되는 의무든 네, 어쨌든 의무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안 되면 결국 공법상의 권리, 법률상 이게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원고 적격 인정 안 돼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밑에 보세요. 신청권이 없잖아요. 신청권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쟤는요? 아무 응답할 의무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인정 안 돼. 이렇게 됩니다. 좋아.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고. 야, 신청권의 문제, 신청권이 있다 없다의 문제, 있다 없다의 문제, 이거 대상적 격의 문제야. 아이고, 대상적 격의 문제야. 아니면 원고적 격의 문제야. 이렇게 보시면요. 신청권이 있으면 대상적 격이 인정되고, 신청권이 없으면 대상적 격이 인정 안 되고, 이렇게 1대1로 딱딱 대응되네? 그런데 원고적 격은 어때? 신청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것도 결정나는 게 없어.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신청권이 없으면 원고적 격이 인정 안 되는 건 맞는데 네, 신청권이 있다고 원고적 격이 인정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대상적 격 문제라고 봐야 되겠어요? 원고적 격 문제라고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대상적 격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판례가 대상적 격의 입장을 취한 거예요. 판례는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아요. 대체로 맞아요. 판례가 틀렸다고 말을 하려면 판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논거를 가지고 와야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본안 판단설. 야, 독일 취송 생각하냐? 본안에서 우리나라가 무슨 권리 문제를 다뤄? 넌 탈락! 그다음 원고적 격설, 대상적 격설. 야, 원고적 격설. 그래, 나도 알아. 원고적 격 인정되려면 법률상 이익, 어떤 권리가 인정돼야 된다는 거 알아. 신청권, 권리처럼 느껴지는 거 알아. 그래서 헷갈렸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너 같은 놈. 네. 뭐예요? 대상적 격설. 이게 맞는 거죠. 신청권이 있으면 거부처분 성립되고요. 신청권이 없으면 거부처분 성립이 안 돼요. 대상적 격이 인정되고 인정 안 되고 문제는 결국 거부처분에서는 신청권이 있냐 없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신청권이 없는 자의 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는 죽었다 깨나도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야, 봐봐. 원래부터 허가받은 적이 없으니까 실체적 권리가 없어. 그 다음에 절차적 권리도 없어 너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무런 권리에 영향을 못 미치겠지. 이렇게도 저렇게도 영향을 못 미쳐. 그럼 거부는 결국 처분이 되지 못한다. 대상적 격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권의 의미는 그런 거라고 치고 그 다음 신청권이 있냐 없냐는 어떻게 판단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고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성문법상의 문제, 불문법상의 문제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이 가시면 돼요. 네, 성문법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없으면 불문법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가지고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뉴스에서 너무 많이 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뉴스에 나오고 이용되고 있는 법입니다. 정보공개법이라고 그래요. 정보공개법.
네, 우리 헌법 제21조에 근거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네, 그냥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편하게 부르는데 여기서부터 국민의 알 권리 많이 들어봤죠? 알 권리라는 게 노출이 되고요. 네, 알 권리가 인정이 되려면 그것이 실현이 되려면요. 네, 뭐가 인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의사 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의사 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 제21조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게 직접 도출이 되고요. 사실 이 정보공개법이 없었어도 원래부터 인정됐어요. 옛날에 1996년도에 정보공개법이 처음 제정이 됐는데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도요. 정보공개 청구권은 원래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법률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무슨 표현을 보시는 거냐면 청구라는 표현을 보시는 거예요. 청구.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 이런 데 보면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면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신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처럼 법에서 신청, 신고, 예, 청구, 출원, 청원 이런 식의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어떤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쵸? 신청해도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이럴 땐 법규에서 명문상 신청권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요. 법에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도시가스 사업법? 네, 도시가스 사업법에도 뭐라고 돼 있냐? 6조에 보면은 도시가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내가 허가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그냥 와가지고 갑자기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건 없잖아요. 예, 저는 영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영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관악구청장에 와가지고 여기 룸사롱 유흥주점 영업 허가입니다. 무엇이요? 난 영업을 할 생각이 없다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가서 허가를 내주고 그런 일은 없어요. 허가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서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거는 신청을 하란 말이야. 허가받고 싶으면 신청해.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법규 해석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쌍방적 행정행위. 아니 과세처분 이런 건 쌍방적 행정행위가 아니지. 야 내가 가갖고 저요 저 세금 내고 싶어요. 세금 낼 거예요. 세금 신청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은 없어요. 그치? 아무리 애국차여도 세금 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조세 부과처분 세금을 부과하는데 막 신청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런 건 일방적 행정이고요. 지금 말하는 건 쌍방적 행정이에요. 신청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앞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판례가 말하는 신청권이라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응답 신청권을 말한다. 판례는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신청에 대해 단순히 응답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청에 대한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진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말하는 건데 실체적 권리를 말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했던 그 신청권, 내가 말했던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단순히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신청권은 응답 신청권이라고 봅니다. 앞에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돼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법규상의 신청권이든 조리상의 신청권이든 둘 다 단순히 절차적인 권리, 응답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신청권은 응답 신청권이고요. 그리고 성문법, 법규상 인정되는 신청권은요. 일반적, 추상적 신청권이에요. 앞에 응답 신청권과 합치면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 이렇게 되겠죠. 왜 그렇지? 법규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라고 했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규율하는 게 그게
보통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법으로부터 도출되는 신청권이니까 일반적 추상적 규범에서 나오는 신청권이면 일반적 추상적으로 인정되는 신청권일 수밖에 없겠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규상의 신청권은 일반적 추상적 신청권입니다. 앞에 있는 응답 신청권과 합치면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이 이렇게 될 거고, 네, 설명드린 대로 청구, 출원, 신청, 신고 이런 식의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그러면 법규 명문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쌍방적 행정행위, 어떨 때 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다면, 네, 판례가 이렇게 판시해 주기도 했어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뭐 해석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거겠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문법으로부터 도출되는 신청권도 있고요. 근데 법규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도요, 예외적으로 불문법을 적용시켜서, 우리는 불문법 그러면 판례는 법이 아니라고 했고 관습법은 거의 없고, 우리 뭐 불문법 그러면 언제나 조리법이에요. 조리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네, 조리법으로부터 도출되는, 불문법에서 도출되는 신청권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상대방이 네, 약속을 했다 그러면 약속한 행위를 해주세요 라고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한 거니까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인정이 될 수 있을 테고요. 또 앞에 우리 형식적 행정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상적격과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입과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순서잖아요. 지금 신청권은 중학교 대상적격 문제죠. 원고적격 이상이 인정이 되면은 그러면 신청권 때문에 대상적격이 인정될지 안 될지 문제되잖아. 그러면 신청권을 이렇게 조리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원고적격이 인정되면 봐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야.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이야. 그랬을 때 대학교 나왔어도 중학교 나온 게 맞지만 고등학교 나왔어도 중학교 나온 게 맞죠. 왜? 중학교 졸업 자격이 있어야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거니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라면 중학교 나온 거 맞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가 뭔데? 원고적격. 원고적격은 보통 의무부가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사익보호의 문제만 생긴다고 했죠. 바로 그거예요. 사익보호가 인정되면 공권이 인정돼요. 공법상 권리,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원고적격이 인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핵심은 사익보호지.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면 고등학교 나온 거야. 원고적격 인정되고요. 그러면 도미노로 대상적격도 인정돼야 되니까 신청권이 법규상 없어서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조리상 인정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내리기, 네, 이런 게 조리상 신청권이에요. 또는 뭐 약속했을 때 신뢰 보호를 위해서 인정되는 거, 이렇게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인정되는 신청권이랍니다. 얘는 개별적 구체적 신청권이에요. 개별적 구체적 신청권. 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까지 봤고요. 네, 그 다음 보시면은, 네, 신청권 문제를 봤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신청권의 전부, 판례가 뭐라고 했다? 이건 응답 신청권이야. 이건 그냥 절차적 권리일 뿐이야. 단순히 응답이라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신청에 대해 단순히 응답받을 권리, 이건 뭐가 아니야?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란 말이야. 바로 실체적인 권리. 이런 걸 행정개입청권이라 불러요. 행정개입청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네, 법규상 신청권은 명문상 신청권하고 해석상 신청권 인정되고, 네, 방금 교재에서 보신 대로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쌍방적 행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성문법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데, 이거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에서 도출되는 거니까 일반적 추상적 신청권이라고 보게 된다. 조리상 신청권은 조리법이라는 불문법으로부터 도출되는 신청권인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사안을 봐야 된다고. 네, 뭐 약속이 있었나? 뭐 이런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나왔나? 즉 사익보호가 인정되고 있나? 이런 걸 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신청권이라고 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재결처분을 보려고 합니다. 재결처분. 네, 재결처분 한번 가볼까요? 재결처분. 행정심판의 재결.
문제점 보겠습니다. 취소송은 19조 본문에 따르게 되면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2조에서 본 대로 등은 바로 재결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취소의 대상은 처분 또는 재결이 되는 겁니다. 처분 또는 재결이 돼요. 근데 재결은 뭐예요? 소송의 결론은 판결이고 심판의 결론은 재결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가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행정심판을 거쳐온 거예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소송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처분이나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대상적격이라는 소송 요건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재결을 거쳐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그러니까 처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결도 있고요. 둘 다 있는 상태야. 그러면 사실 처분에 대한 소송도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 재결에 대한 소송도 인정되는 거잖아요. 둘 다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래의 처분, 처음부터 있었던 그 원래의 처분하고 지금 따끈따끈하게 나온 방금 그 재결하고 도대체 뭐를 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노랑 색깔 이게 재결이에요. 네, 이게 노랑 색깔이 재결이고요. 요거 1번 부분이 원래의 처분, 원처분입니다. 근데 요 1번 부분의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재결이 나온 거예요. 이 노랑 색깔 재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내가 소송을 제기할 거거든요.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1번의 원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고 처분에 대한 소송 1번 부분의 위법성을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랑 색깔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안에 있는 1번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1번 부분이 원래 처분 원처분입니다. 그러면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1밖에 없으니까 1의 위법을 주장할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노랑 색깔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안에는 1부분도 있고 2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1의 위법을 주장할 수도 있겠고 2의 위법을 주장할 수도 있겠고 그럴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노랑 색깔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1의 위법을 주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1의 위법 주장하고요.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1의 위법 주장하고요. 그러면 소송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두 개의 소송에서 똑같은 위법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1의 위법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A 법원에서는 그거 진짜 위법이 맞네 하고 인정을 하고 이 B 법원에서는 아니야 1의 위법은 인정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위법을 인정을 안 하고 적법하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은 그럼 그건 위법인 거예요? 적법인 거예요? 1번의 위법은 인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처분에 대한 소송과 재결에 대한 소송이 모두 허용된다고 그 두 소송을 동시에 다 제기할 수 있게 해줘 버리게 되면 서로 재판 간에 모순 저촉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교통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통정리를 한번 해보자. 네, 그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네, 이는 만약에 동일한 위법사유, 방금 전에 그 일부분이죠. 주장을 하면서 처분과 재결, 처분에 대한 소송, 재결에 대한 소송 모두에 대해 각소를 제기하게 될 경우에는 A 재판부하고 B 재판부하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서로 모순되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건 뭐 그냥 별거 아니고요. 행정심판은 한 번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행정심판법 51조에 보면 재심판 청구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둬요? 행정심판은 공짜예요. 행정심판은 2달이면 끝나요. 사실 실무적으로는 3달쯤 걸려. 네, 법에는 2달 만에 끝내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신속하고 저렴하고 그래서 10번 안 넘어간 나무가 있겠냐 이러면서 공짜인데 그냥 계속해 이러면서 심판 제기하고 지드니 또 제기하고 또 지드니 또 제기하고 지드니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심판위원하고 공익위원하고 막 친구 짱구 맺고 막 이래?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무한반복 게임 가면 그치? 그러면 안 돼요.
행정심판은 공짜고 저렴하고 신속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한 번밖에 이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행정심판 거쳐왔다고 했잖아. 거쳐왔으니까 이제 갈 곳은 소송밖에 없는 거고 소송을 갔는데 방금 본 대로 이렇게 모순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의 지난번에 19조에 나중에 봐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었어. 나중에 봐요? 단서. 앞에 게 본문, 뒤에 게 단서.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 이제 잘 알고 있어. 이제 완벽해. 뒤에 보니까 재결 취소는 그러니까 처분 취소하고 재결 취소하고 둘 다 존재할 수 있는데 야 네가 재결 취소를 제기한다면 말이야. 재결 취소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의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재결 자체에 고의한 위법이 뭘까요? 그러니까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뭔가 그 고유한 영역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고유한 영역 안에 위법을 주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그림의 그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1번 이 영역이에요. 나한테 500만원 500만원이라고 합시다. 500만원 세금이 부과가 됐어요. 근데 내가 국세청장한테 심사청구를 제기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재결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국세청장이 뭐라고 했냐면 너 이 바보 새끼야! 그러더니 넌 세금을 700만원 내라 이러는 거야. 에? 7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지. 1번은 500만원 그 다음에 2번은 200만원 이렇게 해서 재결까지 거치고 나니까 총 700만원을 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헐 이렇게 된 거죠. 이럴 때 말이죠. 이럴 때 방금 얘기한 거는 원칙적으로는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려면 원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재결의 고유한 위법 부분을 다투려면 이게 고유한 영역이잖아. 노란색이 재결이니까 1번이 원처분이니까 2번 영역은 재결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이잖아. 그 안에서 또 200만원의 위법이 발생했다라고 나는 주장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말이지 700만원 전체 중에서 추가된 200만원을 제거하려면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500만원 이 부분을 제거하려면 기존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물론 소를 병합하면 되죠.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소를 제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유는 서로 모순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디 부분에서 500만원 부분요. 네, 1번 부분의 위법을 주장할 때 처분에 대한 소송도 재결에 대한 소송도 동시에 허용을 해버리면 모순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해준 거죠. 서로 안 겹치게 해준 거야. 안 겹치게. 오케이? 처분의 위법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재결의 위법은 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각각 다투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1번이 원처분이고 3번이 바로 재결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여기에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면 처분에서 삐져나간 부분이에요. 처분에서 삐져나간 부분이 재결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이고요. 그 영역 안에 있는 위법을 주장할 때만 취소를 제기하라. 그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이런 원처분 중심주의, 아까 봤던 19조 단서, 우선 원처분이든 재결이든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맞고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모두 소외 대상이 될 수는 있어. 그런데 원처분의 하자는 원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삐져나간 부분 2번 부분이라거나 3번 부분이라거나 이렇게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의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다투세요. 원칙적으로는 처분, 예외적으로 재결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서로 겹치는 영역을 없애보자 라고 교통정리를 한 건데요.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그렇고요. 네, 19조 단서에서는 원처분 중심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얘기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로기준법을 한번 볼까? 근로기준법 31조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1항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2항에서 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여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노동위원회가 돼요. 여기는 행정심판의 재결의 이름이 재심판정입니다.
그래서 재심 판정에 대해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그 재심 판정서, 즉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재심 판정에 대하여. 이게 재결이다. 이처럼 개별법에서 재결주의라는 걸 정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재결주의는 재결 중심주의? 아니 그냥 재결주의. 그냥 재결주의는 바로 오직 재결 이거예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서 지금 처분한 게 재결한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황일 때 재결주의가 적용될 때는 오직 재결에 대한 소송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결주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뭐 좀 더 있긴 있는데 문제로 안 나와. 3개. 노동특허 감사.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뭐라고요? 노동특허 감사.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요. 그쵸? 노동, 일하게 특허, 특별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특허 감사. 일하게 특별히 허락해줘서 고마워요. 노동특허감사, 지금과 같은 노동사건, 그 다음에 특허사건, 그 다음에 감사원이 한 처분, 이렇게 해서 노동특허감사 3개만 재결주의가 적용된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도 특별히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항고송의 대상 적격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요, 취소 소송상 원고 적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수고하셨어요.